양시장의 상승세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난주 6만 전자 그리고 오늘도 지금 2% 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무려 4%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진단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6만 전자 회복되고 나서 금요일 날 헤드라인에 그 단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6만 전자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은 건가요? 네, 저는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고 많이 이제 엄청난 결정을 할 때가 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12만 전자 얘기하고 지수 4천 얘기할 때는 당연히 고점이었고 지금 이제 4만 전자 얘기 나오고 2천 깨진다 얘기 나오니까 바닥이죠. 그거는 심리적인 얘기를 드렸던 거고 기술적으로도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12만 전자 얘기 나올 때는 RSI 과열권으로 20년을 통틀어서 거의 한 3번밖에 안 나오는 과열권이었고요. 지금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침체권에 들어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구간.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행동하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흥분해서 만약에 10만 전자 얘기 나오면요.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그때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대국민 사기라고 과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네. 결국 지나고 보면은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맞췄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카카오뱅크 그 얘기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혼자 이제 약간 지방은행 계열사의 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카카오뱅크에서 좋지 않은 매도 의견 같은 걸 냈다가 네. 잔치집에 초치냐 이래가지고 그거를 빼버리는 사태가 아직도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자가 나중에 가서 지금 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카카오뱅크. 그때 왜 그렇게 보신 거 잘 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가가 내려갔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 좋은데 손해를 보셨는데 내가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이. 근데 어쨌든 그런 걸로 보면은 알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전망이 다 좋고 매수를 외칠 때는 과열권이고 지금은 바로 직전에만 해도 4만 원 얘기 나오고 지수 2천 깨진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처럼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고 결국 5만 5천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지금 사실 여기 채팅창 보니까 최이진님이요. 오르고 나면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정적으로 저점에서 샀어야 하는데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마 20조 이상을 산 것이 네. 9만 원대부터 계속 사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사시기에는 요즘에 코인 주식 부동산 코주부가 다 빠진다고 하죠. 약간 여력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새로 사라는 말도 약간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말인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쵸. 단계별로 계속 사셨을 거 아니에요. 9만 원, 그쵸. 8만 원, 7만 원. 근데 여기서 또 투입할 돈이 지금 만만치 않을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도 많이 드는데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 금리는 오르고 이래서 막상 지금 여기서 돈을 투입하고 싶은데 더 이상 돈이 남아있지 않는 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투입 못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반등권에 접어든 것 같기 때문에 네. 좀 자산 가치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그럼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과하게 하락을 했는지 보자면 일단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가 삼성전자로 집중이 됐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가장 큰 주범, 외국인의 매도인가요? 그렇죠. 결정적인 키는 외국인이 매도를 친 거죠. 근데 외국인이 왜 매도를 했는가의 배경은 또 있겠죠. 네. 아무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기대를 했다가 그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그 부분이 깎여 나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히 이제 또 계속 새로운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잖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주로 저장 장치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비니까 메모리 반도체 빼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건 다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기사에서 나올 때 뭐 가끔 시스템 반도체가 나오기도 하고 파운드리가 나오기도 하고 팹리스가 나오기도 하고 이게 뭐지? 그런데 어쨌든 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과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파운드리 요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 보면 이쪽에서는 이제 인텔의 CPU와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쪽 D램 낸드 플래시가 이제 컴퓨터라는 이 어떤 객체를 가지고 계속 커왔잖아요. 그래서 인텔의 CPU는 지금 AMD의 어떤 CPU에 밀리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인텔의 CPU 두뇌에 해당되는 게 모바일에서는 AP죠.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근데 예를 들어 갤럭시 S22 같은 경우에는 70%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라는 칩이 탑재되어 있어요. 나머지 30%는 엑시노스 2200 칩 탑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퀄컴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최대 고객사예요. 5대 고객사인데 퀄컴이 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아까 말했듯이 인텔의 CPU라던가 모바일의 퀄컴의 AP 이런 두뇌에 해당되는 것들이 주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을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이 70%가 깔려 있고 이쪽에 30%가 엑시노스 건데 삼성의 4나노에서 만들어지는 게 엑시노스 2300 칩이에요. 근데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이 나올 건데 이것보다 성능이 밀린다고 해서 갤럭시 S23 시리즈에는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대만의 연구원이 있어요. 기자님들이 다 따오시는 그 거밍치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 대만계 연구원이니까 객관적으로 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은 하더라도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대만한테 유리하게 쓸 수는 있겠죠. 그거는 감안하고 이분의 얘기를 들어야 하지만 뭐 이분 얘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왜 옛날에 얼리 어답터 분들이 글을 썼을 때 뭐 신제품 먼저 받아서 블로그에 글 쓰시잖아요. 왜 그 댓글에 왜 다 불만이 있었냐면은 왜 한국 거에 자꾸 엑시노스를 넣고 왜 미국 거는 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넣냐. 네. 이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도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탑재되어 있는 게 훨씬 성능이 좋은데 왜 한국 사람들한테 자꾸 그걸 넣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현대기아차에도 그런 게 그렇죠. 많고. 현대기아차도 보면 현대기아차 왜 수출하는 거에는 물론 더 현대기아차 좋은 직원들은 맨날 나와서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항상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더 싸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국 거에는 엑시노스가 탑재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딜레마를 살짝 느끼실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도 키워야 되고 파운드리도 키워야 되는데 네.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려고 하면은 파운드리의 최대 고객사 퀄컴하고 붙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접을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접든 안 접든은 자기가 실력이 됐을 때 얘기고 지금 이거는 엑시노스 2300이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보다 성능이 밀린다는 게 지금 객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갤럭시 S23 내년에 나올 23 후속 모델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이 미국판이든 유럽판이든 한국판이든 다. 전면 탑재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럼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조금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이 부분이 있다. 그 다음 파운드리는 그러면은 TSMC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TSMC가 모토가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얘는 태생적으로부터 그랬어요. 네. 이때는 TSMC가 처음 생길 때는 뚫고 나갈 구멍이 없어서 생산만 하겠다. 네. 그때 다 비웃었어요. 누가 생산만 하는 모델 자체가 없는데 누가 그런 모델을 만들겠느냐. TSMC가 생산만 하는 거를 네. 했는데 그때 마침 미국의 팹립스 기업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공장이 없고 설계도만 그리기 때문에 공장이 필요했는데 TSMC가 공장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거기 다 맡겼던 거죠. 근데 수율이 나오고 잘 되니까 점점 레퍼런스를 쌓아나가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 가전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다 있어요. 아까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아무리 우리는 고객사 거를 뭐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러더라도 예를 들어 애플만 봐도 그렇죠. 못 맡기죠. 애플이 왜 삼성전자 파운드리 안 맡길까요? 애플의 스마트폰과 삼성전자 갤럭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경쟁 관계인데 그렇죠.
애플의 아이폰의 설계도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겼을 때 아무리 선의에 기대한다고 했어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있는 설계도가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에 노출이 돼버리면은 그렇죠. 그렇죠. 엄청 치명적인 타격이죠. 근데 TSMC는 만들지 않거든요. 최종 제품을.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따라잡지 못할 거면 주가라도 어쨌든 파운드리 사업부가 크고 있는 건 사실이니 네. 이거를 분사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온 거예요. 파운드리만 분사하자. 이거는 현대차 기아에서도 맨날 나온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GM하고 포드가 네. 포드가 리비안하고 포드의 링컨이라는 그 차랑 리비안이랑 그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네. 전기차를 만들자고 했다가 리비안이 너무 크니까 그 포드가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포드는 이제 리비안도 빠져나왔고 포드는 그냥 내연기관차 주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추적 주식을 만들던가. 그 뭐냐면 추적 주식이라고 이제 포드의 전기차 부분만 추적하는 주식을 따로 만들던가 네, 네. 아니면 포드도 테슬라처럼 받으려면 분사를 해서 포드 전기차 부분을 분사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건데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이 얘기까지 나온 거야. 근데 여론은 좋지가 않죠. 네. 왜냐면 LG화학에서도 받고 카카오에서도 받고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해서 95,600원에서 96,500원인가요? 12만 원을 바라보셨던 분들은 네. 파운드리의 성장, TSMC를 꺾을 수 있다는 그런 비전, 그거 보고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파운드리 사업부를 떼봐요. 그럼 삼성전자는 이미 확보한 메모리 반도체 쪽밖에 안 갖고 있는 건데 그럼 실망감에 다 빠져나갈 것이고 그렇다고 파운드리 분사한 기업이 오를 거냐? 아직 파운드리가 분사한다고 해서 혼자 독립적, 자립적으로 태생적으로 지금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럼 주가가 둘 다 빠지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의 케이스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저말 좀 해도 퀄컴의 될까요? 듀얼 소싱 전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아니 같이 좀 얘기 좀 네. 해요. 그 파운드리 얘기 계속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 분사하지 말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워낙에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큰 동력이 됐으면 하는 그 모두의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좀 어려울까요? 네, 지금은 어렵죠. 지금 이 마켓시어가 TSMC 2021년 네.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 1%가 올라와서 52.9에서 53.1이 됐고요. 네. 삼성은 17.3에서 17.1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작년 3분기고요. 지금 더 줄었습니다. 16%대로 갔고요. 그래서 지금 점유율 차이가 거의 3배 정도, 17 곱하기 3이면 3배가 넘죠. 네. 3배가 넘는 차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으려면은 새로운 고객사를 더 창출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대립격입니다. TSMC는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어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물체를 대상으로 자기의 칩의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고 자랑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 갤럭시 S4에다가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탑재해서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 칩과 퀄컴 칩이 네. 스마트폰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그 어떤 나노 경쟁이든 성능이든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플랫폼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TSMC는 애플을 이르면 안 되고 삼성은 퀄컴은 이르면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퀄컴이 듀얼 소싱 전략으로 나간다. 듀얼 소싱 두 개를 가져가겠다. 이게 뭐 TSMC가 너무 생태계를 점령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TSMC 거를 퀄컴이 가져가는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좋지만 삼성한테는 좋지가 않은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TSMC가 더 많은 물량을 추가할 기회를 얻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아까 53%의 점유율이 오히려 55%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좋아졌네요. 왜냐하면 지금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퀄컴이 지금 이 삼성전자 4나노 파운드리 공정에 위탁을 했는데 이 윗세대인 업그레이드 모델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는 TSMC에 맡겼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도에 출시될 스냅드래곤 8 2세대 요거랑 2024년 스냅드래곤 8 3세대 이거를 TSMC에 줄 가능성 이것도 물론 권밍치 그 네. 연구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대만 연구원이니까 뭐 자기 TSMC에 유리하게 썼을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렇죠. 판단을 한다면 다른 쪽의 의견도 좀 얘기를 네. 들어봐야겠지만 이 사람 얘기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퀄컴이 그래서 이르면 안 되는데 삼성이 퀄컴을 지금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TSMC가 삼성의 퀄컴의 물량을 가져가면 TSMC가 오히려 점유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파운드리에서도 좀 어렵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또 퀄컴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엑시노스를 실력이 되면 밀어낼 수도 없는 건데 네. 어차피 지금 사실 뭔데 그걸 감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퀄컴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게 그냥 도태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저희가 뭐 시간이 한 시간은 넘게 있어야 이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DDR5 뭐 지금 좀 약간 연기되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예, 간략하게 여기서 일단 볼까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원격 수업하고 원격 근무가 저기 종료가 됐는데 거기서 더 늘 가능성을 생각했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네. 사실.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학습한다고 모바일 기기 몇 대씩 사줬을 거고 남편이 원격 근무한다고 다 사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해외여행을 갔는데 또 사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PC 디램부터 시작해서 그래픽 디램, 모바일 디램, 서버 디램 가격이 전부 다 5%에서 10% 그리고 디램을 토탈하면은 최악의 경우 10%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도 계속 낸드 플래시는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낸드 플래시도 지금 2022년도 3분기로 가면은 5%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DR5로 뭐 그 체인저로 하려고 했는데 이건 또 인텔이 제가 보기에는 인텔은 지금 AMD한테 CPU가 쫓기고 있고 또 그래서 파운드리를 한다고 지금 갑자기 선언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7나노 경쟁 들어가면서 인텔은 나가 떨어졌었죠. 근데 파운드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집중을 해서 그런지 이것도 서버용 프로세서를 안 내놓고 있어요.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이걸 내놔야 DDR5, DDR4는 다 규격인데 DDR4에서 5로 가면은 뭐 이제 효율이 높아지고 굉장히 성능이 높아져요. 근데 이걸 쓰려면 인텔의 서버용 프로세서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출시 계획이 계속 없어요. 네.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디램에서는 뭐 특별히 뭐 특출나게 뭐가 뾰족하게 나올 얘기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쪽 외에도 다른 사업부를 봐야 할 텐데 아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계속 채팅창에 삼성전자 보라고 한 분 우리 신 소장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매매로 접근하기에는 괜찮은지 가격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번 상승에 뭐 스마트폰 얘기는 못했는데 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전체로 다 따지면은 22%로 1위예요. 애플이 네. 18%고. 근데 프리미엄 폰 시장으로 가면 애플이 62%가 나와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폰 시장이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또 뒤지고 있거든요. 네. 고수 논란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결국. 전체 성능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해서 일단 10개월 선까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론 연봉에서 얘기를 드렸죠. 삼성전자는 항상 10년 선만 오면은 최고의 기회예요. 인생의 기회예요.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10년 선에 오면은 기회인데 지금 10년 선이 거의 붙을 거예요. 10년 선 움직여서 지금 10년 선이 5만 원대에 있어서 너무 멀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고 월봉에서 보는 건데 10개월 선에서 그냥 6만 9천 원으로 잡았어요. 일단 목표가를. 네, 짧게. 일단 이거를 여기서 왜냐면 뚫어야 5만 6천 원, 7천 원을 샀는데 6만 9천 원으로 가면 주당 1,000원은 확보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6만 9천 원을 일단 목표가로 이번에 한번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고 하면 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그냥 쭉 보유하시면 되는데 네. 그 6만 9천 원 선에서 또 그 부친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핫합니다. 우리 신 소장님의 진심을 담아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옹호를 하고 계시니까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